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9개월 만인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특위를 꾸려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 계획 등 대정부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변택 의협회장은 빠지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전공희 대표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이 끝난 뒤인 8월 둘째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 전력당국은 신한울 2호기 등 원전 21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구 북반구를 휩쓸고 있는 무더위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섭씨 50도까지 올라간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고 사우디 성지순례 사망자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경기 곳곳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9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대장동 브로커에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대선 사흘 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뷰 닷새 뒤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감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조약 체결을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로 규정하고 규탄한 정부가 양국 관련 각종 제재에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또는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저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243개의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북한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의 왜곡된 의료개혁 정책에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올바른 의료특위 출범을 확정했다며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 등 대정부 대응 방침을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단 전공희 대표에게 공동위원장을 제안했지만 아직 수락 의사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이 끝난 후인 8월 둘째 주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92.3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전력당국은 올여름 최대 공급 능력을 104.2기가와트까지 확보했고 신한울 2호기 등 원전 21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슬람 최고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찾는 정기 성지 순례 기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사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출신 사망자 등 58명이 추가돼 658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미등록 순례자 사망자가 630명이라고 아랍 외교관은 밝혔습니다. 그 밖에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 요르단 출신 순례객 가운데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인도 연방정부보건부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여 명, 입원 환자는 4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북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평년보다 더 길고 강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 뉴델리는 18일 밤 기온이 섭씨 35.2도로 5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9개월 만에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지 9달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김 씨 등은 구속심사에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니었고 대선에 개입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분 소명했습니까? 그냥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 신 전 위원장에게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과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이 몸담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사흘 전에 이 대화 녹음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대화가 이뤄진 뒤 김 씨는 신 씨에게 책을 사겠다며 1억 6,500만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교적 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에 대해 김 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구속심사에서 검찰 논리에 힘을 실어준 만큼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개최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 뜻인지에 대해서는 살상과 비살상 외에도 무기에는 다른 분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협력을 약속한 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나온 반응인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5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주도의 대미전선 구축에 공들이는 푸틴 대통령은 순방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발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무기 지원에 나서면 그에 따른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초정밀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Я вот и сказ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мы тогда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ира. Имея в виду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я и этого не исключаю. 한국에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시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협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서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В частности,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взрывные ядерные устройства сверхмалой мощности, и мы знаем, что в экспертных кругах на Западе витают идеи. 이번 군사협력 합의 이후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지원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어와 무기 등의 차이로 당장 북한군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중국과 했던 것처럼 적어도 수차례 합동훈련을 해야 한다고 이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정부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전공의 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처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의료계가 현사태 해결을 위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단일 창구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개원의를 대표하는 14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향후 휴진 등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은 빠졌습니다. 22일 예정된 첫 회의부터 전국 병의원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하여 전국 의사 휴진 계획 등 지금의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만 단일 대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인 전공의 단체가 연석회의에 불참한 데다 특위 참여 의사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임 의협 회장의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 뒤 협회 내부에서조차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파열음이 나온 상황입니다. 확산 움직임이던 상급 종합병원의 전면 휴진도 갈림길에 선 모습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거나 동참을 논의 중인데 가장 먼저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 사이 의견이 갈리며 휴진 지속 여부를 다시 투표에 붙이기로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사수급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사수급을 추산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과학적 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급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대학 정원을 포함한 인력 수급 정책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 구축 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사들의 휴진까지 이어지자 환자단체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의료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외국 의사 면허자의 의료 현장 투입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연합회장은 4개월 동안 환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만취한 여성 손님을 쫓아간 뒤 성폭행을 시도한 클럽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클럽 직원 A씨는 지난 15일 클럽에서 나온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과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 호수를 파악한 뒤 배달원인 척 위장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정상금 갈등으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신의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권 대표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권 대표가 뇌경색을 앓았고 이후 치료 등 목적으로 수면제를 꾸준히 처방받아온 사실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 대여점에서 4천만 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를 빌리고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본인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뒤 새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해서 일본에서 카메라를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를 걷어차고 차에 탄 사람들을 폭행한 변호사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에서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발로 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NK 경남은행에서 3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간부의 자금 세탁을 도운 김모 씨 등 7명이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10년 동안 개 1,000마리를 도축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지만 생계 유지를 위한 행동이었고 직업을 바꾸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1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과 노동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19살 청년으로 지난 16일 오전 전주시 팔복동 한 제지 공장 설비실에서 기계를 점검하다가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상북도 경상시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 주민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기업체들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8월 둘째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연 기자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기업체들의 휴가 복귀가 늘면서 오늘 오후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펄펄 끓는 무더위에 전력 수요는 93.26기가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지난해보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기업들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8월 둘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92.3기가와트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구름 낀 날씨로 태양광 이용률이 떨어질 경우 97.2기가와트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전력당국은 올여름 전력 공급 능력을 최대 104.2기가와트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포함해 원전 21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발전기 고장이나 이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급 대책도 세웠습니다. 울산 GPS 복합이나 통영 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에 시운전을 투입하고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전압 하향 조정 등 최대 7.2기가와트 비상예비 자원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의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를 평균 5만 3천 원으로 올리고 월 1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을 내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에겐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쪽방 주민들이 강제 퇴거를 요구받자 주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6개 단체로 이뤄진 2024 홈리스 주거팀은 건물주의 퇴거 요구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쪽방 주민들의 점유권을 빼앗고 주거권을 침해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 회원동에 있는 고시원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2차례에 걸쳐 건물 노후화로 철거를 해야 한다며 어제까지 주민들에게 퇴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구 북반구를 휩쓸고 있는 무더위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섭씨 50도까지 올라간 인도에서는 10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숨졌고 사우디 성지순례 사망자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신흥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도에서는 지난달부터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부는 이달 18일까지 110여 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밝혔고 인도 시민단체는 이와는 별개로 뉴델리 내 노숙자 192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새까지 탈수로 죽어나갈 정도입니다. 지난 18일에는 밤 기온이 35.2도까지 올라 5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पिछले 2 दिनों में हमारे पास काफ़ी मरीज़ आए हैं, लगभग 22 मरीज़ आए हैं टोटल, जिसमें 5 मरीज़ों की मौत भी हो गई है सस्पेक्टेड हीट स्ट्रोक की वजह 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진행된 성지순례 사망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AFP 통신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하지 기간에 이집트, 파키스탄 등 10개국에서 온 방문자 중 108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열사병으로 숨졌는데 지금도 환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데다 실종자도 많아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럽도 무더위에 기진맥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와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 유럽 전역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낮에는 공사 같은 작업은 물론 외출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Imamo pacijente koji imaju kolapsna stanja, jeste to je nagli pad krvnog pritiska usred visokih tjelesnih temperatura i gubitak svijesti. Očekujemo kako vrijeme bude odmicalo da će se to i pogoršati naravno. 북반구 대부분이 땡볕 더위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모스크바도 최근까지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급변하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오늘도 곳곳에서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도에서 시작된 장맛비가 남부 지방까지 확대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이틀간 서울 기온은 35도를 웃돌며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제 경기도에는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는 대부분 쉬어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 대전은 18.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전은 32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제주도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장마 전망 어떻습니까? 네, 수요일 밤 제주도부터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어제 제주도 서귀포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됐고 누적 강우량도 200mm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주말인 내일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겠고요. 이번에도 남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도에는 2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도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중부지방에도 주말 사이 비가 내리겠지만 정체전선이 아닌 저기압의 영향이겠고요. 중부지방의 장마는 다음 주 후반쯤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 더위의 기세는 좀 꺾이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4도로 많이 덥기는 하겠지만 어제를 고비로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당분간 35도를 웃도는 심한 폭염은 없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예년 수준만큼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습도가 높아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나타나겠고요. 생각보다 덥다 싶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의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한쪽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러시아가 북한과 연합훈련에 나서고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냉전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 사이 맺은 조약보다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함께 국제 및 지역기구에 가입할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반미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고 방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동조치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쟁 상황 발생 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후속 협정이나 연합훈련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양자 다자간 동맹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 메커니즘으로 상하이 협력기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북러 간 군사협력의 우선순위는 연합군사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안보동맹의 근간도 결국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또 정보통신과 우주,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이 자칫 북한의 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냉전 시대를 뛰어넘는 군사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냉전 시대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군사 분야에서의 기술적 협력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무기를 도입해오는 선에서 그쳤다면은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진전된 군사기술적 협력을 점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양국 사이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와 경제 기반이 없는 북한이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북한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61년도에 상호 원조 조약 당시처럼 모든 거 공장서부터 모든 인프라까지 그리고 모든 군사 기술을 다 러시아가 거저주는 그런 원조 경제 지원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경제난과 그 국내외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겠죠. 하지만 북러가 조약을 앞세워 모든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허물어지고 북한에 각종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자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 조약이 인도태평양 모든 나라들의 우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러 정상회담 결과와도 배치된 조약이라며 중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agreement also seems to be in direct contrast with the statement that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Xi made in Beijing just a month ago, in which both countries called for a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공조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지만 필요할 경우 이 지역의 방위 태세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 인태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And that work, that effort, we believe, has right now and will continue to put us in the best possible position to be able to thwart any threats and challenges, not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elsewhere in the region. 국무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이 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So you would welcome that scenario and not view it as destabilizing to the Indo-Pacific? I'm just not going to. It is a decision. We welcome any country that wants to support Ukraine in this fight, but as for the specific decision, that's one for South Korea. 국무부는 푸틴이 국빈 방문한 베트남에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를 급파했습니다. 그동안 대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에 공을 들여온 만큼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손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가 증인으로 섭니다. 특히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수사 최종 보고서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빠진 배경을 두고 집중 포화가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차관과 직접 통화한 지난해 8월 2일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사건 기록이 민간 경찰에 넘어갔다가 다시 회수된 당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7분과 43분, 57분에 이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했고 오후 1시 25분에는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오후 4시 21분에는 신범철 당시 차관과도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그 사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했는데 이후 최종 보고서의 책임자 명단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6명이 제외됐습니다.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모두 최상병 사건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인 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시 군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명단에서 빠졌느냐는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 당시 장갑차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악천후 속에서도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국방부 조사본부 문건에 담겼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까지 나서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의 직접 개입설과 임 전 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희대 조작 사건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며 작성한 공소장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승인한 정황이 담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을 통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이 작성한 50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을 인지하고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사소한 것도 직접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대북 사업에 대해선 특히 철저히 관리해왔다며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함으로써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기로 공모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지사도 대납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며 독려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결재한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계획서도 제시됐습니다. 북한 경제특구에 중소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기업이 쌍방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장 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회장, 북한 측 관계자들이 함께한 술자리 사진도 첨부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1월과 7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이 근거로 명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게 된 배경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사실상 경기도가 사업비를 건네기 어렵게 되자 북측 관계자가 200~300만 달러라도 현금으로 먼저 달라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이후 2달쯤 뒤 김 전 회장은 북측에 200만 달러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향후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청사 술자리 회의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수사검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박상용 부부장 검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체계상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검사 4명 가운데 1명으로 지목된 박 부부장은 앞서 재작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한 실무 수사를 진행한 뒤 현재 해외 연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의심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0일 전현직 의원 7명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 이번 주 조사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도 끝났고 국회도 개원해 선거 전 현안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서 이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수사 협조를 기대하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영유권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군 함정을 들이받고 도끼를 꺼내들며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은 해적 같은 행위라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영해 침범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리지어 몰려온 중국 해경 보트들이 필리핀 해군 보트를 에워쌌습니다. 양국 선원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대치하는 상황. 중국 해경 가운데는 손에 도끼를 든 사람도 있습니다. 수적으로 필리핀 해군을 압도한 중국 해경. 필리핀 보트를 들이받고 칼로 찌르기도 합니다. 필리핀 해군 1명은 엄지손가락을 잘렸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필리핀 군 당국은 고급 임무를 수행하던 함정을 중국 해경이 가로막고 무기와 장비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적 같은 행위라며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긴장을 고조시킨 건 오히려 필리핀 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故意冲撞中方的船只，非人员，还对中方的执法人员泼水、投掷物品等。有关的做法明显加剧了海上的紧张局势，严重威胁中方人员和船只的安全。 사건이 벌어진 세컨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체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은 동맹국인 필리핀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해 남중국해가 또 하나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외교 차량을 몰고 나온 중국 여성이 길을 막고도 적반하장으로 막말을 내뱉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우주기구의 수장으로 밝혀져 비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일요일 오전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 앞길. 외교 번호판을 단 차가 도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뒤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哎，哥们儿，使馆车就能随便停是吗？有你这么停车的吗？停不了车。 차에서 내려 항의도 해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애완견을 관용차에 태우려던 거로 보이는데 오히려 자신을 촬영했다며 공안에 먼저 신고합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적반하장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滚蛋！懂什么叫使馆车吗？懂吗？啊？懂什么叫外交豁免权吗？ 결국 경찰이 출동해 단속에 나섰고 주차 위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선 35cm 넘는 개를 키울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外交特权与豁免恰恰只针对外交代表，自己人并没有不受逮捕或者是拘留等等
不是说你上天入地我想干啥干啥。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곧 이 여성이 누구인지 찾아냈습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아시아 태평양 우주협력기구 사무총장 위모 씨였던 겁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위 씨는 사죄 영상을 올렸습니다. 我的行为对所在国际组织造成了不良影响，对此深感自责。 2008년에 출범한 이 기구는 이란과 튀르키예,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우주협력체입니다. 지난 4월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달 연구기지 협력기구에도 합류했습니다. 한 고위직의 막무가내식 언행이 달 탐사에서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중국의 우주 굴기에 흠집을 낸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동 산유국 쿠웨이트가 극심한 여름철 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환 단전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 수전력 재생에너지부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2시간 전력 공급이 끊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의 현지 낮 최고 기온은 섭씨 5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밀주를 마신 뒤 최소 3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타밀나두 주도 첸나이에서 남서쪽으로 250km쯤 떨어진 칼라쿠리치 지역에서는 현지 시간 19일 이후 100여 명이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를 보여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49살 고빈다라즈 씨를 체포하고 메탄올이 섞인 술 200리터를 압수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정식 주류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밀주를 먹고 숨지는 일은 인도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 등 각지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 추진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거리로 나온 젊은이 수천 명은 거리를 행진하며 세금 인상안을 담은 정부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제 독재에 반대하다는 플래카드를 흔들며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그리스 소유의 화물선을 수상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해상에서 수송선이 화염과 함께 2차례 큰 폭발을 일으키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영국 해군 해사기구는 그리스 소유의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튜터호가 공격을 받은 지 며칠 뒤에 홍해에서 침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튜터호는 지난 16일 예멘 남서부 호데이다 인근을 지나던 중 수상 드론을 동원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 11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인질에 관한 최신 정보를 잘 아는 미국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현재 인질 생존자는 50명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66명은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셈으로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망 추정치보다 25명 더 많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유인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의 지구 귀환이 오는 26일로 세 번째 연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민간 승무원 프로그램 책임자 스티브 스티치는 데이터를 살피고 분석해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할 시간을 조금 더 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앞서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문제로 2차례 귀환이 연기돼 탑승 우주비행사 베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는 원래 예정됐던 8일의 2배가 넘는 20일을 우주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도심 곳곳에서 이런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늘이 없다 보니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일해보지만 150도가 넘는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와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햇볕이 따가우니까 열기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으면 좀 따가울 정도로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가리고 있는 거죠. 소방관들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출동에 대비해 장비를 점검할 때도 얼굴에서는 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소방관들은 30kg에 달하는 장비를 메고 화재 현장으로 나갈 때면 마치 한증막에 들어온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착용해봤습니다. 제가 3분 정도 밖에 가만히 서 있어 봤는데요.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흘러내린 땀에 장비를 벗기도 쉽지 않습니다. 체감 온도가 보통 한 방화복을 입으면 한 45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화재 현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마치 이제 그 습식 사우나에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더위와의 사투는 실내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동식 에어컨에 꽁꽁한 손수건을 목에 걸어보지만 더위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지하주차장 안내 요원은 차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힌다고 말합니다. 차가 좀 많이 들어와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많이 덥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공기가 잘 안 통해서 좀 더워서 많이 머리 아플 때도 있어가지고. 기록적인 불볕더위 속에 곳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일찍 찾아온 폭염에 에어컨은 틀어야겠고 이러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게 아닐까 걱정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한국전력이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을 공개했습니다. 신형과 구형 제품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에어컨이 구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구형과 신형의 실외기 가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2011년 이전에 나온 제품이라면 구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형 에어컨이라면 껐다 켰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도를 유지할 때 실외기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수동으로 2시간마다 가동을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신형 에어컨은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실외기가 강하게 운전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약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틀어두는 게 전력 사용량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냉방 효율을 높이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한국전력은 26도에 맞출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24도일 때보다 전력 사용량이 0.7배 줄어듭니다. 여름철 4인 가구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은 봄보다 한 달에 29,000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현명한 사용법으로 올여름 전기요금 조금이라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과연 석유 산유국의 꿈이 이뤄질까요? 오늘도 동해가스전 산업부 회의가 이어집니다. 특히 재원 마련이 관심인데 해외 투자 유치,와 광고 재설정 문제, 자원개발 제도 정비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데 실제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가 고지와 다르다는 내용이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배민 라이더들이 배달의 민족의 책정한 운임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오늘 오후 2시 집회를 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도 방문을 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일부 가맹점 점주들도 참여해서 라이더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강원도 인제에서는 캠핑을 주제로 한 축제가 한창입니다. 빙어 얼음 낚시 축제가 열리던 곳인데 이상기후 때문에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자 새로운 여름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숯불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통닭. 천막 아래 그늘에 앉아 허기부터 달래고 캠핑 즐길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텐트 칠 차례. 뼈대를 완성하고 단단하게 고정하면 끝. 와, 제가 다 쳤다. 완성했어요. 지난 14일 개막한 강원도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물놀이장에 뛰어든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고 잔잔한 호수 위는 카약과 수상자전거가 수놓습니다. 드넓은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진 대형 캠핑장. 사실 이곳은 원조 겨울축제 인제 빙어축제가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기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이 얼지 않아 빙어축제는 취소됐습니다. 자치단체가 고심 끝에 내놓은 건 여름축제 캠핑 페스티벌. 얼지 않던 호수는 캠핑과 접목하니 최고의 관광자원이 됐습니다. 바가지 없는 먹거리와 다양한 수상 레포츠까지 준비했더니 전국 캠핑족 발길이 몰립니다. 애기들 데리고 나오면 힘든데 그래도 추억 만들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텐트 안에 있으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애기들도 물놀이장도 있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한낮 더위가 수그러드는 밤이 되면 캠핑 현장은 활기가 더 넘칩니다.
한여름 캠핑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1년 반의 연구를 통해 우리 축구의 기술 철학으로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이란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사령탑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한국형 축구를 하겠다는 건데 진행 중인 감독 선임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애국가의 불끈 결의를 다지고 투지와 끈기, 예의와 겸손함이 돋보이는 팀. 축구협회가 진단한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이 장점을 살리고 한 방향으로 달릴 수 있도록 협회는 우리 축구 나침반이 될 전략 메이드 인 코리아를 34장 보고서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누가 지휘봉을 잡든 새 기술 철학인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키워드 아래 10대부터 성인 대표팀까지 이른바 한국형 축구를 구사할 계획입니다. 2002년 안방 신화를 썼듯 월드컵 4강 이상 청사진을 목표로 오는 2033년까지 세계 10위 진입, 가까이는 아시아 1위 탈환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축구를 주도하기 위해 세계와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과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올 초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 내내 공석인 A대표팀 새사령탑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축구 흐름을 유연하게 녹이되 한국형 축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A대표팀 따로 가고 23세 따로 가고 20세 따로 가고 지금까지 이런 저희의 오류를 좀 범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만 이 작업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표는 아니라고 협회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협회는 또 23세 대표팀 운영 방안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고도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한 황선홍호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 감독 아래 두 대회 코치를 따로따로 둘 계획입니다. 핵심 선수들이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아 올림픽 팀에 합류하지 못하더라도 한두 살 어린 선수층을 동시에 키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보관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야구 NC의 손아섭이 리그 통산 2,505번째 안타를 만들면서 KBO 최다 안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전으로 자리 잡은 뒤 14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세 자릿수 안타를 만든 끝에 작성한 값진 기록입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앞선 두 타석에서 안타 없이 물러난 손아섭은 세 번째 타석에서 마침내 이를 냈습니다. 두산 선발 알칸타라의 6구째 포크볼을 배트 끝으로 가볍게 밀어쳐 유격수와 3루수 사이를 꿰뚫는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교타자의 간결하면서도 기술적인 스윙에 관중들은 큰 함성을 보냈습니다. 무려 2,505번째 안타. 박용택 해설위원이 가진 2,504개의 안타를 넘어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2007년 데뷔 뒤 18번째 시즌 2,044경기 만에 나온 값진 기록입니다.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14시즌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세 자릿수 안타를 터뜨린 결과입니다. 손아섭은 프로 데뷔 뒤 17시즌 중 4번을 제외한 13시즌 동안 타율 3할 이상을 기록했고 최다 안타 타이틀만 4번 차지했습니다. 위기 뒤에는 또 찬스가 오고 또 좋은 날 뒤에 또 안 좋은 날도 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항상 똑같은 좀 마음가짐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좀 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지 않았나라는. KBO 역사를 새로 쓴 손아섭에 구단은 특별 주문한 트로피와 꽃다발을 전달했고 박용택 위원도 그라운드로 내려와 자신을 뛰어넘은 후배를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손아섭은 이제 아무도 밟지 않은 KBO 첫 3,000안타 고지를 향해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음주병 선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철수하며 회사 이름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최근 사명을 변경했고 여기에 숨겨진 의도나 꼼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김 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대표 등이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자
사건 관련 임직원들이 퇴사하고 지난달 대표 이사직을 변경했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솔로 가수 최초로 누적 100억 스트리밍을 달성했습니다. 멜론과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이명웅 씨는 데뷔 후 멜론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 100억 회 이상인 아티스트를 기념하는 멜론의 전당 빌리언스 다이아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리언스 다이아 클럽에 들어간 아티스트는 BTS에 이어 이명웅이 두 번째입니다. 2016년 싱글 미워요로 데뷔한 이명웅은 2020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을 기점으로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제주에서 남방 큰 돌고래 무리를 보고 깜짝 놀라 물속으로 달아나는 푸른바다 거북이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과 다큐 제주는 지난 18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이 같은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제주에서 푸른바다 거북과 돌고래 무리가 동시에 촬영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김병엽 제주대 교수와 오승목 다큐 제주 감독은 바다 거북도 폐구물에 걸려 폐사하는 등 서식 환경이 나빠지며 남방 큰 돌고래와 함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타트 2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